안녕하십니까.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주제는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의 해설 및 사례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과 핵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는 금지되는 신용공여의 의미, 그리고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금지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 거래의 유형과 특히 상법 시행령 35조 3항의 해석, 규정을 위반한 신용공여 거래의 사법적 효력과 형사처벌 규정 및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본 규정은 위반 시 신용공여를 한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상장회사도 양별 규정으로 처벌이 됩니다. 본조를 위반한 신용공여 거래는 사법적 효력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절차적 보완을 통해서도 하자가 취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이 외감법에 따라 부정행위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규정의 해석이 매우 까다롭고 또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엄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라고 할 것입니다. 규정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법 배경은 본조는 구증권거래법의 특례 규정을 개정 승계한 조항입니다. 상장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상장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 회사와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즉, 대주주 등이 회사 자금을 편안하게 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자 거래의 양면성은 상장회사의 경우에 계열회사와 거래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래가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도 하지만 또 그룹의 시너지 창출, 비용 절감 등 사업상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조는 이런 양면성을 고려해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한된 범위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기거래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공여 거래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규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조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장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고위험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상 예를 들어 상법 398조 자기거래 규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규제와 병행돼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거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상의 준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문의 체계는 1항에서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3항 내지 5항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고 본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프로세스는 조문의 체계에 따라갑니다. 먼저 원칙적 신용공여 금지 해당 여부를 판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거래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금지 대상 이해관계인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항을 검토해서 예외적 허용 여부를 판별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행령 35조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조에 따른 검토를 마치더라도 반드시 관련된 유의사항으로서 추가로 다른 법규의 절차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기거래 또는 이사회 결의 시 특별 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그리고 형사적 문제로서는 거래 자체에 배임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또 공시 의무가 있는 사항인지 여부를 전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제 1항의 중요한 부분인 신용공여의 개념입니다. 어떤 거래가 금지되냐 하면 상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은 일부 규정을 하면서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분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용공여가 금지되는지는 모든 조문을 다 따져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법에서는 금전 등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채무이행 보증,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 그리고 기타 거래상 신용위험 따르는 직간접 거래로 시행령이 정한 것입니다. 상법 시행령은 담보 제공, 담보 효력 있는 어음 배서, 그리고 출자 이행 약정, 그리고 다시 자본시장법 준용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제3자와 계약 담합으로 서로 교차하는 방법의 거래, 장외파 생상품,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한 거래, 그리고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한 거래입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입니다. 여기서는 채무인수와 자선 유동화 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두고 있고, 또다시 지급 불능 시 이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두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금융위원회 고시의 포괄 규정으로 인해서 신용거래란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지급 불능 시 이로 인하여 상장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이해관계자의 신용위험인 지급불능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을 수반하는 일체 거래가 본조에 적용이 되어 금지되는 거래입니다. 매우 포괄적인 규정이 최후에 준용이 되었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있는 모든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민스럽고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이런 거래들입니다. 상품 용역 거래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입니다. 이례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유예를 하면은 이거는 신용공여의 혜택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용거래의 정의의 형식상으로는 포함을 되는데 통상적인 범위 내의 대금 지급 기한 유예 이 부분은 주석서나 논문 등에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의도보다는 상품 용역 제공 후에 품질 검사나 하자 확인을 위해서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는 신용공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일정한 해석입니다. 이런 예외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와 매번 현금 거래만 해야 한다는 불합리함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입니다.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설명드립니다. 한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사건은 2013년 상장회사 주식회사 만도 사건입니다. 한라라는 주식회사 만도의 법인 주요 주주가 2013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 당시 상장회사 만도는 자회사 마이스터에 출자를 했고 마이스터는 그 출자금으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증자 주식 대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의 흐름은 상장회사로부터 상장회사 자회사 그리고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로 흘러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이 거래가 본조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용공여에 해당이 하기는 하지만 다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로 보아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여부와 예외 여부가 모두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자 이행 약정입니다. 출자 이행 약정은 예를 들면 상장회사가 이해관계자의 채권자와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해관계자가 지급 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상장회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지분 출자를 해서 그 출자금이 일정한 그 신용 보강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약정입니다.
직접적인 신용 공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분의 출자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증의 제공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공여 규제 회피 목적의 장외 파생 상품 거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수익률 수합 약정이나 풋콜옵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이해관계자가 상장 회사의 특정한 자산이나 증권을 매각하면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최초 매각 대금에 고정 이율 적용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자산이나 증권은 형식상 요소만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금의 대여라고 볼만한 거래입니다. 네, 방금까지 이제 금지 대상이 되는 거래인 신용거래에 대해서, 신용공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금지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 대상 거래 상대방은 주요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이렇게 이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401조 2 제1항은 표현이사 또는 직무집행 지시자 등으로 보는 사실상의 이사, 준이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때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누구인가 하는 개념입니다.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개념 정의는 상법 542조의 8 사회이사의 선임에 관한 조항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마찬가지로 사회이사 선임에 관한 조항에서 위임한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특별관계자 이러한 용어가 자본시장법, 세법, 기업회계 기준 등 각종 규범에 개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범의 취지에 따라서 그 범위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조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려면 반드시 상법 542조의 8과 시행령 34조 사항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법문을 요약했는데 실제 검토할 때는 반드시 법령의 원문을 하나씩 따져 보셔야 됩니다. 주요 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에 한정되지 않고 지분이 적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요 주주이고 극단적으로 한 주만 보유해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장회사에 복수의 주요 주주가 존재가 가능합니다. 최대 주주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각각 이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주요 주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어려운 부분이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다. 개인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법인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시행령에서 별도로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특수관계 개인에 대해서는 특수관계 친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개인 주요 주주의 배우자,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 나, 다 동그라미로 해놓은 부분은 법문에서 가목, 나목, 다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차 특수관계 법인과 그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요 주주와 그 특수관계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경영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합니다. 2차 특수관계 법인 및 그 임원은 앞서 언급한 개인 주요 주주, 개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 친족, 개인 주요 주주의 1차 특수관계 법인 및 임원이 단독 또는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경영권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법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요 주주의 임원 그리고 법인 주요 주주의 계열사와 그 임원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법인 주요 주주에게 지배력 있는 특정 개인 및 그 특수관계인도
법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특정한 개인과 그 특정 개인의 특수관계인들 전부를 이제 단독 또는 합하여 법인 주요 주주에게 30% 이상 출자하거나 경영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제 계열사와 그 임원은 나항으로 뺍니다. 일종의 배후자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으로 법인 주요 주주의 배후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배력 있는 그 특정 개인과 그 특수관계인 그리고 법인 주요 주주의 주주 및 그 임원, 계열사 및 그 임원이 총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입니다. 마찬가지로 30% 이상 출자 또는 경영권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입니다. 이들이 모두 법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최우선 검토해야 될 사항은 지분율이 아니라 경영권 영향력 행사 여부입니다. 상장회사든 1차 또는 2차 특수관계 법인이든 지분율에 우선해서 경영권 영향력 행사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경영권 영향력이 있으면은 뭐 지분율에 따른 뭐 2차 이렇게 내려갈 필요 없이 곧바로 뭐 주요 주주가 되거나 또는 뭐 1차 특수관계인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이제 자료를 챙겨 놓지 않으면은 의사결정이 시급할 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해당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최신 지분 구성표를 확보를 해야 되고 주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직간접 지분율을 파악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자료, 주주 명부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가족관계도 전부 파악해 두어야지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신용공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금지되는 거래 상대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적 허용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사 등 임원에게 금전되어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에서 예를 들면 금융투자업자가 임원에게 연간급여액 한도로 제공하는 신용공여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 시행령이 정하는 신용공여입니다. 시행령 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예외가 구체화된 시행령 35조가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예외 1호와 3호의 경우에는 시행령의 요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외 1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 등에 대한 금전 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공여입니다. 상대방은 회사의 임원, 개인입니다.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신용공여입니다. 시행령 요건을 살펴보면은 시행령에서는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문에서는 담보 제공이나 보증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하면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여 용도는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 목적의 용도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여일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법문에서는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바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부 규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놓쳤다고 하면은 어떤 방어적 대응을 위해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여 한도는 3억입니다. 네. 다음 예외 3호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사전 질의에서도 있었던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네. 요건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장회사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를 의미합니다. 이 취지를 먼저 잘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야 됩니다. 본 예외적 허용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장회사가 여러 계열 회사와 집단 관계를 이루면서 상호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인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허용할 필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둔 조항입니다.
즉 상장회사 대 법인의 신용공여는 허용한다는 취지의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 주요 주주가 100% 지분 출자한 법인으로 상장회사와 거래를 해서 신용공여를 받으면 규제 회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항을 두었습니다. 우선 법인 주요 주주는 신용공여를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 법인의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는 법인의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신용공여를 주는 상장회사와 그 자회사의 지분과 법인 주요 주주 지분의 합계가 개인인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큰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용을 합니다. 본 규정의 예외적 허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인인 주요 주주든 개인인 주요 주주든 그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신용공여가 모두 금지된다는 원칙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거래 상대방입니다. 법인 주요 주주는 언제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 상대방입니다. 법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중에서는 결국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상장회사나 자회사 또는 해당 법인 주요 주주의 출자 지분 합계가 그 개인 주요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출자 지분 합계보다 큰 경우인 그 특수관계 법인은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상대방입니다. 개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 법인도 마찬가지의 계산법을 통해서 허용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상장회사에 법인 주요 주주만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거의 모든 신용공여가 허용이 되는데 법문의 규정이 법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클 것이라고 지분 비율 요건에서 큰 법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상장회사 자회사 해당 법인 주요 주주 출자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 같은 그런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용공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항상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상장회사에 개인 주요 주주만 있는 경우입니다. 지배구조를 예시를 들어보면 개인 주요 주주 갑이 40% 가지고 있고 관계사 B는 A사가 35%, 개인 갑이 2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A사가 B회사에게 자금 대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금을 대여받을 B사는 개인 주요 주주 갑의 1차 특수관계 법인 A사 상장회사가 갑의 1차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그 1차 특수관계 법인이 자신과 그 개인 주주와 합쳐서 이제 25 플러스 35%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2차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따라서 개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용공여 금지 상대방입니다. 이때 허용 여부를 계산을 해보면 상장회사 지분이 35%고 개인 주요 주주 지분이 25%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용공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B사의 개인 주요 주주 지분이 더 컸다고 한다면은 신용공여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상장회사의 법인 주요 주주와 개인 주요 주주가 모두 있는 경우를 상정해 봤습니다. 상장회사 A사의 법인 주요 주주 X사는 30%, 개인 주요 주주 갑은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관계회사 B는 A사가 35%, X사가 10%, 개인 갑이 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사가 B회사에게 자금 대여를 검토하는 사례입니다. B사는 개인 주요 주주 갑의 1차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개인 갑이 30% 이상인 55%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금지되는 신용공여 상대방입니다. 또한 동시에 B사는 법인 주요 주주 X사의 1차 특수관계 법인 A사의 2차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역시 법인 주요 주주로서도 금지되는 신용공여 상대방입니다. 허용 여부는 지분율 계산에 따릅니다. B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장회사 지분, 법인 주요 주주 지분이 합산 45%고 개인 주요 주주 지분과 지분이 55%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신용공여가 불어됩니다. 개인 주요 주주의 이제 B에 대한 지분이 낮았더라면 이 경우에 신용공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의할 부분은 지분율로만 지금 계산을 했는데 특수관계인 판정 시에 반드시 경영권 영향력 행사를 최우선해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네, 방금까지 이제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법령을 잘 문장을 하나하나 따져 보셔야 되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넘겨짚으면 절대 안 되는 조항입니다. 끝까지 조문을 다 따라가야 되고 인용되는 조문, 준용되는 조문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해야 됩니다. 이 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예외적 허용이 되면은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해관계자 신용공여는 대부분 자기거래 규정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전부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회 승인 3분의 2 이상 요건, 그 다음에 사전에 공개하고 공정한 절차 하셔야 되고 개인 이사에게 이제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도 특별 이해관계자 이사회 의결권 제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검토해야 되는 것이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는 늘 이제 이슈가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임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다 된다고 해서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임 여부는 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계열사 간 신용공여 등 자금 지원 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따르면 결국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데 상장회사에 손해가 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시까지 챙기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 네, 이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